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딴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방탄 이미지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민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서 불거진 싱 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이 대표의 리더십 또 한 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의 총선 시계는 가고 있는데 조국, 우병우 두 전직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떠오르면서 여야 안팎의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오시기 전에 또 연포탕? 네. 즐겨져요? 오래 끓이면? 무슨 의미인가요? 실제로 즐겨지잖아요. 네. 원래 연포탕이 낙지 넣고 이제 바로 또 살짝 네. 해서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광주를 찾아가지고 또 뭐 저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어떤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그 연대 포용 탕평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포탕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실제로 무슨 포용이나 탕평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딱 바로 막 너무 잘 됐습니다. 뭐 연포탕이 아주 맛있게 잘 끓여졌습니다라고 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말만 있고 실제 행동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연포탕이 연대 포기탕이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게 예, 당에 예. 이것도 뭐 또 포기까지 합니까 또. 포기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설 부위원장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같이 가시면서 그 연포탕이 질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랑 같이 동행하고 또 광주 전남 전북을 챙기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을 뭐 좀 쓴소리한다고 해서 상임고문에서 해촉한다든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 당에서 조금 상처를 받았던 뭐 유승민,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만나러 온다고 해가지고 뭐 저를 만나니까 연대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좀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기현 대표가 특별히 대표 되신 이후에 그렇게 뭐 기억에 날 만한 행적을 남기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순천의 정원박람회도 한번 다시 한번 들리시면서 한번 즐기시면서 우리 천 위원장하고 또 오랜 시간 또 당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참 멋지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상당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일단 당 내에서 또 그렇게 만나고 또 야당과도 좀 만나고 뭐 야당과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를 순천만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예, 좋네요. 김기현, 이재명 딱 걸으면서 두 분 사실 요즘 보면 그 뭔가 뒷배경이 좋을 날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보면 뭐 최고위원들 사고치지, 뭐 돈봉투에 김남국 코인에 뭐 완전 힘든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천만 정원을 거닐면서 좀 좋은 뒷배경에서 좀 국민들께 좋은 장면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왠지 그 옆에 천하람 위원장이 가장 큰 득을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 꼽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되지 않을까. 네. 우리 그 이야기 좀 나중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늪에 빠진 민주당을 꼽아왔습니다. 설 변호사님,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를 했는데 어떻게 부결이 된 저도 겁니까? 저는 가결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이 족쇄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저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당일의 결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두 의원님께서 뭐 의정 생활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또 이게 국회 안에서는 동료의식, 동지애라는 게 있거든요. 뭐 그것이 어떤 범법 행위를 눈 감아준다거나 감싸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같이 지낸 동료의 뭐 그런 어려움을 뭐 본인들께서는 또 그렇게 투표로서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게 저는 이 두 분이 영장 발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결 체포 동의안 뒤에 숨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분들의 뭐 유죄를 뭐 유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사가 일단 검찰의 이 돈봉투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부 송영길 대표의 무슨 뭐 후원 뭐 연구소인 먹사연이라든지 여러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컨설팅을 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이게 제가 검찰 수사를 굉장히 요즘에 뭐 이화영 부지사를 제가 변호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술이 안 나오면 주변부를 계속 확장하는 수사를 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라든지 이 돈봉투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구나. 지금 뭐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의 동선을 파악한다고 해요. 근데 그 뉴스를 본 어떤 보좌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국회에서는 의원들은 찍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의원들은 이 출입카드를 찍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선을 파악을 하겠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어찌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넘김으로써 아마 저는 부결도 예상했을 수도 있겠다. 검찰에서는 네. 어떠한 여론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본인들이 부여받기 위해서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번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어떤 결과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모든 중도에 계신 분들 또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뭐 그냥 흔쾌히 납득할 수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배가 불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 배가 불렀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든 뭔가 뭐 헝그리 정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예 뭐 대강 해도 총선 그래도 최소한 비등비등하게 내지는 약간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아무리 동지애가 있다고 해도 이거 부결시키면은 수도권에서 내 의석이 날아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도와줘도 내가 공천만 받으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즘 국회의원들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고 공천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생각하는 분들은 되겠나 생각밖에 없어요. 다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다. 민주당이. 그걸 하나 보여주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당이 지금 이런 수렁에 빠졌는데 뭐 아무 반성적인 고려가 없는 거죠. 뭐.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부결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몇 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네. 자기도 가결을 예상을 했다. 근데 네. 부결에 투표를 한 것 같아요. 몇 분은.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결을 해버리면 국회 스스로가 그걸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어찌 보면 그 체포 동의안 넘어왔을 때 아마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직 정말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구나라는 것을 의원들은 알 수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부실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결시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영장 발부가 안 된 거예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자백하실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면 오히려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고 부실 수사라는 것이 한번 입증이 되는 건데 오히려 국회에서 그걸 막아버린 셈이 돼버려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퇴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가결을 시키면 죄를 인정하는 거를 국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0대 국회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에서는 무조건 가결시켜 준다는 관행을 했었어요. 예.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 가서 그 영장 심사 받아서 해라.
국회는 우리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냥 가결시킨다.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되기 전까지는 다 가결시켰어요. 21대에서. 근데 그래놓고 민주당에서 이걸 관행을 뒤집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관행이 뒤집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결을 시켜주면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약간 자기들이 이상하게 관행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을 하는 거고 네. 결국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법원에 보낼 테니 법원에서 판단하시오. 이게 정당한 건데 그거를 그럼 왜 못하냐.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리스크가 없는 분이었다면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당론으로 가결하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세게 줬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탈을 덜 하겠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또 본인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다가 대충 가결로 가겠지 했는데 이게 부결로 돼가지고 부메랑으로 사실 온 거죠. 그러니까 일각의 보도를 들어보면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나온 이후에 당대표실에서도 의원들에게 약간 부결을 뭐 종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신호를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천 위원장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 그냥 2차 체포동의안이 왔었을 때 앞에서는 다 부결시켰는데 이걸 가결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모두 다 부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대선 후보일 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겠다. 예. 이걸 없애게 개정을 하겠다.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상황이 달라졌다. 예전과 같은 검찰의 저는 그 탓하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마뜩잖지는 않지만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부당한 검찰 독재 정권에 어찌 보면 부당한 수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던 건 간에 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과연 옳은 부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을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걸 또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라고 했다고 해요. 뭐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하는데 뼈 있는 농담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대통령이 뭐 농담 삼아 할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국회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니까 뭐 또 삼권 분립의 문제 이런 건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마치 이제 뭔가 야당에 대한 기획 수사 내지는 표적 수사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아무리 뭐 농담이고 뭐 여당 지도부랑 만나서 했다 하더라도 굳이 저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언행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잘잘못이나 뭐 영향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정치권의 언급들이 좀 더 자제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몰랐었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 그러니까 이게 박범계, 추미애 뭐 이런 분들, 뭐 조국 장관 포함해서 쭉 나올 때 사실은 왜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까지 정치를 하시지라고 저희가 엄청나게 사실 비판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 검찰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뭐랄까요, 좀 더 그냥 행정가 스타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요새 너무 핫해요, 이게. 정치인이에요, 예. 정치인.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핫하지 않았던 때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핫할 때가 언제냐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있을 때, 특히나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강금실 그랬거든요. 장관 네, 이런 뭐 분들. 그랬었죠.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지금처럼 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온다 그러면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 굳이 갈등을 나타낼 일이 없거든요. 서로 이제 잘 알고 업무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갈등할 일이 없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행정가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거의 한 1.5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발자국 앞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 설명에 있어서도 뭐 돈봉투를 받은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있다.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불공정하다. 이 얘기는 저희 같은 평론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민주당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그 상대방을 놔두고 오히려 민주당을 야 너희들 범죄인들이지 범죄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하는 거 불공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당이든 국민의힘이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했을까요? 아니 제가 한동훈 장관 판을 깔아드렸더니 또 너무 신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뭐 민주당도 비판을 받아야 될 점이 있지만은 뭐 한동훈 장관의 언급으로서 뭐 민주당의 당론을 바뀌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너무 한없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한동훈 장관의 그 언사도 상당히 과하고 적절치는 않았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중국 대사를 만나서 외교에서의 너무 중국과 멀어지고 있는 이 한국의 현재 포지션을 조금 그 간극을 좁혀보려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싱은하밍 주한 중국 대사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정치적 발언 또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후회는 되지 않을까. 보통은 저희가 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어떤 대사를 만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정부 있죠. 관계자일 경우도 있고 뭐 지자체장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대사가 국내 정치를 향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계획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사가 계획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다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대사를 만나러 대사관에 직접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가 사실은 대사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당 야당 대표보다 사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당사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찾아갔고 또 찾아가면서 민주당이 가용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까지 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리가 좀 많이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판을 잘 깔아주니까 대사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잘 됐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존재감을 한번 세게 본국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 쏟아내겠다.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실에서 조금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일단 중국 대사관 측에서 작년에 예방을 해서 국회 예방을 한 뒤에 어떤 예. 답방 형식으로 좀 부탁을 했다. 그리고 뭐 한중 관계 어떤 야당 대표의 고견을 좀 청취하고자 한번 예. 만찬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지금 중국 한중 관계가 상당히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국을 대중 수출 기업들의 굉장히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그 중국 내에서 네이버 접속 제한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단체 관광국에서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야당으로서 당연히 외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 대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자 어떤 만찬에 응하게 됐던 것인데 실제 어떤 제안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측에서 중국
대사관 측에 그러면 뭘 주제로 할 것이니까 본인들은 제일 처음에는 주제가 없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서 저는 아마 그 싱 대사가 그 입장문 종이를 꺼내면서 읽었던 것은 좀 기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제지를 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읽고 있는데 거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뛰쳐나온다든지 제지를 하는 것이 또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조금 어색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아마 우려를 해서 아마 그냥 듣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어떤 싱대사의 어떤 그 자체 형식적인 면에서는 무례하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할 것이고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그 내용 자체는 싱대사의 내용 자체는 이제 한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우려스럽다. 물론 저도 그 내용이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게 모두 다 한국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뭐 그 중국 대사의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국민들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으로서도 실책이죠. 정부 감각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좀 한중 관계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망쳐놓은 한중 관계를 어떻게든 그래도 야당의 입장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은 완화시켜 보고자 했던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참 패착이 됐고요. 근데 이것을 또 저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이거 한 건 잡았다. 지난 대일 외교가 대미 외교를 굴종 외교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비판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구렸어요. 화면이 전체적인 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안 좋은 게 일단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자 정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배팅이라는 관점, 중국이 표현한 배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에 배팅해야 돼, 미국에 배팅해야 돼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미국에 배팅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다만 그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 미국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돼.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돼라고 보시겠지만 중국 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중국 누가 이길 거에 배팅하려면 다 미국 소원을 잡을 거예요. 그럼 프레임 전쟁에서부터 민주당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이 뭐 문화 동북공정 이런 거 하면서 김치니 한복이니 막 자기 거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부터 사실 이 중국에 대한 안티 정서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거를 왜 민주당이 고스란히 뒤집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약간 총기나 센스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성호 의원마저도 친명계 자장도 거기서 제재했었어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비판을 해도 우리나라 정부 비판을 해도 내가 한다. 뭔 소위 말해서 까도 우리가 까지 무슨 뭐 상대국 대사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라고 했다면은 민주당 지지율 10% 올랐을 겁니다. 라이브 하고 있고. 라이브 하고 있었으면은 그거 왜 못 끊어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 뭐 언론 인터뷰할 때도 뭐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 했는데 뭐 왜 못 껐습니까?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런 지적은 내가 하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좀 굉장히 멋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위기가 사실은 곧 기회잖아요. 지금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장면을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못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외교 실책 당시에 당 대표만 간 것도 아니고 또 수행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는데 물론 예측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당에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외교에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생각만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유연한 생각 사고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목적은 이런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반도체 제조 설비 산업이 보통 중국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엄청 막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쓰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이재명 대표는 아마 중국 대사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자 그리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이 어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갔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 대사의 입장문이 오히려 더 붉어지면서 좀 실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서는 좋게 국익을 위해서 간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좀 신 대사의 발언 자체가 형식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더 붉어지는 바람에 그 정치인이 한 번 발언을 하는 거, 특히나 야당 대표가 한마디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행보를 한 발자국 하는 것들은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국 대사관을 대사관절을 찾아갔을 때도 다 어떠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면 전환 하고 싶죠. 솔직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찌 보면 5월달 내내 돈봉투,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런 굴레로 계속 가고 있고, 뭐 혁신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했던 것인데. 어찌 보면 실패한 것이죠. 뭐 실패한 걸로 인정해야죠. 뭐. 저희가 이제 그 총선 시계로 좀 돌아와서 양 당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은 혁신위가 있고요. 국민의힘도 조광특위를 출범을 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총선 준비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얘기 계속했으니까 국민의힘. 네. 일단 저희가 앞선 이야기했었지만. 일단 호남에 좀 다시 한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14일에 지도부가 전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북, 전남, 광주 이렇게 해서 현안을 듣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었죠? 네, 저도 당연히 전남 예산정책협의회는 같이 했고요. 예.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형식적인 거 아니야? 예. 뭐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비공개로 하는 석상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 이거는 뭐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쪼개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제일 그러면 도지사님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우리 지역에 오는 거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과는 이게 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늘 걱정이 되는데 그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할 때 처음으로 그래도 호남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또 힘을 줘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아주 괜찮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최근에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광주 출신인데 70%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으신 분도 지금 순천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지도부까지 내려와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지역의 예산들을 좀 챙기겠다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위기의식이랄까요? 이런 거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느끼고 있죠.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70% 이상의 어떤 정당 지지도를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그게 하락세에 있는 것은 완연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어찌 보면 베이스 근거지가 호남이거든요. 뭐 서울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 정당이 돼버렸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뿌리는 지금 호남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가지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행보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잘하고 있다. 저건 잘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충분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호남에 대해서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뭐냐면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 열풍이 불기 전에 그 호남 홀대론의 어떤 그런 기운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불안함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지금 뭐 호남에서 뭐 저도 이제 여기 출신이죠, 광주 출신이지만 제 친구들이 다 지금 어찌 보면 40대 후반에 가고 있는 다 동료 친구들이 그런데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뭐 당대표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들은 뭐 매주 뭐 지역민들을 만나서 청취한다고는 하지만은 청취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특히 정말 광주와 전남, 특히 호남 분들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트렌드세터예요.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반응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정말 저는 2016년도에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민주당에서 상당히 잘 뼈에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암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광특위를 하면서 암초 투성이죠. 지금 예. 일단은 조광특위 위원들이 이거 완전 친문 일색인데 이거 또 공천 이거 용산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뭐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갈 겁니다.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그 방향이라는 것이 선거를 이기는 확장의 길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일단 조용해서 뭐 괜찮지? 옛날에 막 이준석 대표 지지고 복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은 거 아니야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지지율이 막 그 김기현 대표 초기에 최고위원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안정이 돼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한두 달만 더 지나면은 이 정도 그냥 안정감 내지는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또 반전되는 국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걱정이고요. 아까 지금 호남에서 우리 뭐 국민의당 돌풍이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남에서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닌 당,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괜찮은 인재를 갖춘 당 같은 게 있으면 이번에 싹쓸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은 인재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서진 정책 열심히 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러면은 호남에 있는 수많은 지역구에 채워 넣을 만한 좋은 인재들을 지금 갖췄냐 하면은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조광특위도 이게 친윤들이 해가지고 그냥 친윤 말 잘 들을 사람들 이미 있는 풀에서 그냥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는 경기도권 선거에서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예. 결국은 인재 영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오면서 확장력 있게 가느냐인데 지금 그 정도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 중에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양 당의 어떤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예. 양 당의 지지층들은 결집돼 있어요. 예. 뭐 대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무당층만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0대 30이 한 25대 25 네. 정도 되고 가운데가 점점 늘어나는. 그렇죠. 늘어나고 네.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진짜 적대적 공생관계가 딱 맞는 게 네. 서로 못하는 것만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약간 이동만 있을 뿐이지 중간은 계속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무당층의 어떠한 예. 범위는. 그리고 지금 이 무당층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폭제가 누가 될 것이냐. 뭐 인재가 당연히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구도라든지 예.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특히나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 기류가 굉장히 빨리 선택이 될 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올 가을 이후에는 뭐 신당이라든지 뭐 지금 계속 뭐 그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지만은 이게 쉽게 어떤 혁신이라든지 어떤 개혁이 될런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당 이야기가 양당 구도가 다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금태섭 의원도 지금 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파급 효과, 파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신가요? 합칠 수 있으면은 파장이 좀 일 수도 있습니다. 두 의원이 네. 이렇게. 뭐냐면 지금 그 두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물밑에서 3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약간 좀 움직이고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여의도에 보면 뭐 이름을 아직 그분들 공개는 안 했으니까 뭐 그렇지만 한 두세 팀 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가기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야 솔직히 금태섭 의원도 알고 양양자 의원도 알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분들 크게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관심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게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서로 모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각자가 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는 뭐 예를 들면 아주 독보적인 뭐 과거에 무릎팍도사 안철수 같은 인물이 있어가지고 확 치고 나가는 게 아닌 이상은
도토리들끼리 경쟁하다가 이것도 그냥 도루묵되는 그런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높아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기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낙천 애상자들이 모이는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3지대가 올해 가지가 못합니다. 내년 총선 이후로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바라고 이걸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실 거고, 저는 양현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급했다. 지금 나오실 시기가 아니에요. 저도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어떤 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신당이 생겼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좀 개혁적이고 좀 청년 위주의 어떤 이러한 분들 뒤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데, 오히려 자신이 주도가 돼서 정당을 창당해서 자기가 그걸 이끌어가겠다고 하면 저는 양양자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약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급하신 마음에 나오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면 뭐 본인이 일단 뭐 스타트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합집산을 할 때 그때 자기의 어떤 몫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양자 의원의 좀 신당 창당은 솔직히 좀 조급한 좀 마음의 결로라고 보고, 좀 더 저는 9월 이후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건 뭐 우리가 3당에 이렇게 길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3당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대기업에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면 대기업이잖아요. 예. 대기업이면은 뭐 내가 꼭 임원이 아니더라도 뭐 부장이나 뭐 아니면 뭐 과장, 잘 나가는 과장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이 따뜻한 뭐 거대 정당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내가 여기서 이왕 나오는 김에 그럼 내가 무조건 여기선 대표야. 근데 그걸 못 놓는 순간 이게 안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서로 어찌 보면 이거를 내가 나와서 차리지만 내가 꼭 사장을 안 해도 되고 하나의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될 텐데, 그런 생각 쉽게 못 하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은. 내가 주도를 해야 돼. 이 생각이 강하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합치면은 내 지분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뭐 그러면 또 기존의 뭐 어떤 추태랑은 또 다를 게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예. 그 삼지대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이 부분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족수를 줄이겠다고 해요. 이 줄이겠다. 상황에서, 예. 뭐 국민들 바람은 그 국회가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됩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도권에는 굉장히 인구가 지금 밀집이 돼 있어요. 지금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지역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역 같은 경우는 줄이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렇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한 사람당 맡아야 될 그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남만 같은 경우에도 뭐 고흥, 해남, 완도 전부 다 밑에 남해안권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지역구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를 대표해서 나아가는 국회의원이 더 할 수 있냐.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대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받는 거예요. 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도시와 근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나눠가지고 지역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인구 헌법재판소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지역 대표성이 가미가 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역은 넓어져 가는데 인구가 줄니까. 근데 지금 도시는 막 미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우리가 벌써 한 2달, 3달 전에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비관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안 바뀐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지금 앞서서 깃발 들고 달려가고 있고 뒤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이건 뭐 불문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별로 재밌는 이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원수 줄이자라는 주장이 그 짧게 국민들의 관심이나 환심을 사기 좋은 주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줄여. 그러니까 저 뭐 한 뭐 절반으로 그냥 줄여버려, 날려버리자. 사실 통쾌하죠.
저도 제가 한 말 중에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국회의원 뭐 한 20명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없고 다 그냥 뭐 이렇게 따라만 다니면서 줄 투표하는데 그러면 그냥 아니면 여야가 대충 숫자만 정해서 여당 원내대표 한 명이 한 100번 누르고 뭐 야당이 한 160번 누르고 그거랑 사실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네. 그런 만큼 국민들도 국회의원의 효용을 잘 못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은 효용을 느끼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도록 좀 자기 색깔을 내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도록 해주겠습니다. 내가 뭐 그런 사람들 수박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반윤이라고 낙이 찍는 게 아니고 좀 뭐랄까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풀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럼 국회의원을 그냥 줄 서는 거수기로 만드는 게 사실은 이 권력자들이면서 그렇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 줄일게요. 이거는 대안이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악순환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득점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좀 나쁜 짓을 하면서 그걸로 득점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께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네. 지금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특권이 굉장히 많다. 이 특권도 없애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특권 폐지 같이 그러면 얘기하고 숫자를 있죠. 줄이면 그 특권을 그 소수가 더 집중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을 내려놓을 확률이 더 높지만 숫자가 더 적어지면 그 특권, 그 소수만이 덕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물론 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줄이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 되려고 욕심 차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인생의 목표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되면 좋겠죠.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의원 정석수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바로 보면 저 국회의원들 좀 줄이면 권한이 확 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의원 정족수가 줄어들면 한 명의 권한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훨씬 커지는 거고 설 변호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특권뿐만 아니라 이 권한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혁신위. 네. 한 차례 이례경 그 민주당 혁신위가 이제 물 건너가면서 네. 지금 혁신위원장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바로 또 논의가 돼가지고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혁신에 대한 단어는 하나인데 그걸 생각하는 건 양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친명이라는 소위 친명 그룹과 비명 그룹에서의 이 혁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명 쪽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을 당에 대한 어찌 보면 뭐 당 대표를 포함한 집행부라든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실망적인 부분은 이 혁신위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그냥 뭘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혁신위원장 데려와야 된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앞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과연 제대로 혁신위가 위원장이 왔을 때 혁신위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당내 어떠한 계파 분란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은 한두 명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뭐 1순위로 거론되시는 분도 그렇고 잘 모르겠고 혁신위가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친위대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혁신을 해서 뭐 당대표가 물러날 생각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심리적 분당 상태가 가속화될 겁니다. 네, 친명 혁신위원장이 오면.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양쪽이 그래도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절충안 내지는 타협 같은 겁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전권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절충을 지금 어렵사리 해놨어요. 그러면은 비명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나가라, 비대위원장 와야 된다라고 안 하고 혁신위원장 정도로 받은 거는 그래도 좀 센 비명 혁신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걸 한 걸 거란 말이에요. 친명 혁신위원장이면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비명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려면은 어찌됐든 비명계로 가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당장 편하자고 친명계로 가면은 비명들 입장에서는 아 마지막 남은 협상도 물 건너갔네?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국 가는 길은 이재명 퇴진 운동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 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거를 게다가 그러면 절충에 절충을 해가지고 좀 힘없는 비명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정말 센 비명 이런 거 예. 말고, 그러니까 비명의 정체성은 있되 정치력이나 무게감이 약간 떨어지는 분으로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왜 자꾸 친명으로 후보가 거론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당내 역학 구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은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점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대표 쪽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비명계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비명과 친명을 나누는 어떤 주요 주제가 하나 뭐냐면 그 대의원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 쪽에서는 당원 중심의 당을 꾸려가자, 대의원제 폐지하자. 근데 이제 또 비명 쪽에서는 대의원제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완화할 필요는 있지만은 대의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지금 대의원제도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불거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 자체가 지금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수가 150만, 권리당원 수가 거의 15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대의원 제도가 과거와 같은 대의원 제도로 될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당원 중심으로만 하자. 그러면 오히려 비명 쪽에서 듣기에는 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민주당에 대한 뿌리 아니면 본인의 세력이 없으니까 아 지금 뭐 개딸을 위시로 한 적극적인 지지층 당원들 권리당원을 위주로 해서 당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사당화를 만들겠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물론 그걸 비판하는 그 비명계에서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얘기는 아닌가라는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대의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폐지냐 폐지 아니냐로 비명과 친명을 나누는 지금 어떤 그 구분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걸 완화하고 어떤 개선을 해가자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 아 너는 수박이야, 넌 친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어쩌면 당에서 갈라치게 하는 요인이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동의를 하신가요? 좀 저도 내부적으로 여쭤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비명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퇴거든요. 예. 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뭐 박주민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내에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대화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게 그 안 좋은 징조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집안에서 이 얘기 안 하기 시작하면 집안 분위기 상망하지 않습니까? 뭐 해결도 안 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이게 진짜 결별의 수순인데 좀 되게 우려스러워요. 지금 당내에서도 이런 그 서로의 어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내년 진짜 총선 공천에 목매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여의도가 요새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분위기. 그렇죠.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쫄아서 아무 말 안 하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을 안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양쪽 다 사실 안 좋은 거. 그죠.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 거기서 타협인데. 합의를 이루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은 좀 쉽다면 쉬워요. 뭐냐면 저희는 주류가 사실은 여당이고 뭐 대통령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의 방정식은 그냥 비주류에게 약간의 공간을 열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용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좀 쉽다면 쉬운 과제인데 민주당은 조금 더 이게 방정식이 복잡해요. 예. 이거는
한쪽이 무조건 그냥 포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협상과 이제 타협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려면 말씀하셨던 분위기가 가면 안 되고 어찌 됐든 서로 얘기의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민주당이 그게 점점 극한 대립 쪽으로 가고 있고 저는 혁신위원장이 어찌 보면 이거 마지막 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 이거마저 놓쳐버리면 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친명 쪽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칼을 들어서 베버리겠다는 상대방을 다 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원래 그런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보수 정당은 줄을 서는 정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 누구 권력 있는 사람 밑으로 쭉 줄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천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났고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근데 민주당은 항상 어떠한 계파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주 세력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몫이란 게 있어요. 그 지분이란 것도 약간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타협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과거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그게 전통이라면 전통이고 어찌 보면 혁신이라면 혁신이었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왔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상대방을 다 없애버리겠다. 진짜 말살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그 화가 다시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아닌 어떤 타협과 협상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당 내에서부터 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듣고 보니 민주당은 연방제 국가고 국민의힘은 중앙 집권형적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이해 못하고 우리가 또 연방제 국가에서 분리 독립도 많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진행자께서 30회를 넘겨서 하시더니 이 요약하시는 능력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지셨습니다. 이게 30회 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